자, 지난 시간에 그 내금강, 관동배국 내금강에 이어서 오늘은 외금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외금강이라는 것은 그 산, 금강산이라는 산이 있을 때 그 산 자체를 감상하는 것은 내금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동해안 바닷가를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동해안 바닷가의 경광,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외금강입니다. 자, 그래서 본사 두 번째, 맨 첫 번째 여정지는 이 산영루라는 곳인데요. 금강산의 맨 끝자락에 있는 정자에서 그 동해바다 쪽으로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중을 매양부랴, 산, 내금강이죠. 금강산만 보겠냐 이겁니다. 동해바다로 나가자, 즉 외금강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남해로 완보해서, 자, 남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는데요. 이거는 좀 뚜껑이 없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가마인데 그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이 그림으로 내용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뭐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남해를 타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 보통 여자들이 타는 지붕 달린 꽉 막힌 가마 있죠. 그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걸 틀리게 해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남해라는 것은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남자들 관리가 그 대궐 같은 데 들어갈 때 그 조그마한 그 가마를 타고 가죠. 뚜껑 없는 가마요. 자, 그런 가마를 가리켜서 남해라고 합니다. 남해를 완보해서 천천히 걷게 해서 산영루라는 정자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산영루가 어디라고요? 산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런 정자고, 외금강,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머문 곳, 여기가 바로 산영루입니다. 자, 그랬더니 영농벽계와, 영농벽계라는 것은 깨끗한 시냇물이죠. 시냇물들하고 그 다음에 수성제조 그랬는데, 이 숫자가 짐승 숫자죠. 성자는 짐승의 소리 성자고요. 제조할 때 조자가 세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온갖 짐승들이 되겠죠. 온갖 짐승들이 이별을, 정철하고 이별하는 것을 원한다 그랬는데, 원자는 소원을 빌다 이 뜻이 아니라 원망하다, 다시 말해서 이별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산영루라는 정자에 올라가서 정철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바라보니까 마치 시냇물들, 영농벽계와 그 다음에 짐승들, 수성제도가 야, 정철도 가지마, 이런 식으로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대요. 근데 사실은 누가 내금강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까? 정철이 싫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별을 원한다는 정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금강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경치를 못 두고 떠나는 그런 어떤 아쉬운 감정, 이런 것들이 거기 그 이별을 원한다 할 때 거기에 감정이 이입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동해바다로. 전기를 떨치고, 전기라는 것은 깃발이에요. 관찰사가 행차하는데 그냥 관찰사하고 그 몇 명 수행만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때 그 앞에 관찰사가 간다 라고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기를 떨치니, 깃발을 세우니 오색이 넘실거리는 것 같고, 그 깃발의 색깔 자체가 오색, 5가지 색깔이죠. 이런 게 넘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각을 섞어 불었다 그러는데 북하고 피리, 이런 걸 섞어 부니까 해운이 다 거치는 것 같대요. 자, 정철을 여러분들 그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충신이 지금 행차하는 길에 앞에 해운이 있고 바닷구름이 있고, 그 바닷구름이 전부 다 어떻게 된대? 멈춰버린다,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해운은, 정철을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해운은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간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간신배가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에 도착합니다. 명사, 익숙한 말이. 명사라는 것은 그냥 모래,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길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명사 할 때 그 앞에가 울명자, 울다, cry, 울명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바다에,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 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 같다 그래서 명사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여튼 모래사장길, 익은 말, 익숙한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말들도요, 그 딱딱한 평지를 달리게 훈련받은 말이 있고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도록 훈련받은 그런 말들이 있대요. 그래서 익숙한 말, 즉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게끔 훈련받은 그 말이 취선은 취한 신선인데, 뭐 기본적으로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자기 자신을 뭐에 빗댔기 때문에? 취한 신선에 빗댔기 때문에. 근데 취선은 결국 누구겠어요? 정철? 자기 자신, 화자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취한 신선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갔다. 자, 해당화가 핀 꽃밭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꽃밭.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뭐가 휙 날아간 거야? 백구. 백구는 갈매기죠. 갈매기가 휘득하고 날아간 거야. 그래서 그 갈매기를 보고 정철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날지 마. 날지 마라. 즉 도망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도망가지 마. 내가 바로 네 친구인 줄, 벗인 줄 어찌 알겠느냐. 그랬으니까 내가 바로 네 친구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정철은 자연과 물화일체의 경지, 동화되고 싶은 그런 경지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산영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산영류라는 정자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바라보니까 영롱 벽계와 수정 제조가, 즉 온갖 짐승들과 그 다음에 시냇물이 자기 자신과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별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감정이입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한 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깃발을 떨치고 이제 북과 피리를 불면서 바닷가 쪽으로 행차를 하는 겁니다. 정철이. 자, 그랬더니 뭐가 사라지는 것 같대? 해운, 바닷구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정철을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이 해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해운은 간신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도착해서 말을 타고 모래산길을 달려서 자기 자신을 취한 신선으로 빗댄 거죠. 그래서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날아가? 갈매기가 푸드덕하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갈매기를 보고 야, 내가 네 친구야. 너 나한테 도망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자연과 일치하고 싶은 화제의 마음이 반영되니까 물화일체의 모습이다.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화제의 모습이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령로 부분도 스토리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부터 봅니다. 번호가 지금 먹여져 있죠. 자, 정철이 지금 어디 도착했다고? 산영루라는 정자에 도착해서 영롱 벽계와 수성 제조가 자기 자신과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정철이 이별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사진이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옛날 그 관찰사가 그 행차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행차를 합니다. 북과 피리도 막 부는 사람도 있고 깃발도 막 떨치고 말도 타고 정철은 이 나며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관찰사가 이렇게 깃발, 북, 피리를 불면서 깃발을 들고 북도 치고 피리도 불면서 외람 뻑적지근하게 가니까 앞에 뭐가 사라진대요? 해운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데 정철을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사라져버린 해운은 간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 익숙한 말을 타고 어디로 간대?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간 거죠. 취한 신선, 자기 자신을 그 신선에 빗대가지고요. 그런데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네 친구다. 너 날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동화의 물화일체의 모습이 이쪽에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산행로 부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볼게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입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이 산행로 부분이 내금강에서 외금강 쪽으로 가는 중간단이죠.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 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가로서의 포부, 선정의 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혔다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바다에서는요. 신선이 돼가지고 자기가 취해가지고요. 어떤 고민, 내적 갈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은 책임감이 강한 유교적인 모습이라면 바다의 모습은 풍류를 즐기면서 내적 갈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에 산과 바다로 넘어가는 이 산육류 부분이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금강 여정지 두 번째입니다. 자, 총석정이라는 곳에 가서 사선봉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솜씨로 만들어졌구나라고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금낭굴 돌아들어서 사선봉, 총석정이 올라가니 총석정은 바닷가 앞에 있는 정자인가 봐요. 총석정에 올라갔더니 배곡로 남은 기둥. 자, 배곡로 남은 기둥. 이 신선들의 궁전이죠. 신선들의 그 궁전이 다 그 궁전 터에, 궁전의 그 터에 기둥이 있는데,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곡로 남은 기둥은 진짜로 그 신선 궁전의 터가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밑에 사진 좀 내볼게요. 총석정이라는 정자에서 이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침식이 된 바위가 4개가 있답니다. 그 4개를 보면서 이 기둥을 뭐에 빗댄 거야? 신선들의 궁전의 그 기둥이다. 배곡로 남은 기둥 4개다. 이렇게 빗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침식작용해가지고 육합형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은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대단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배곡로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사선봉이란 이거죠. 사선봉.
자, 그래서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이걸 보고 이제 감탄한 겁니다. 공수는 중국에서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 조각가가 솜씨를 부린 거냐? 조각가가 와서 솜씨를 부려서 아이고 자꾸 이렇게 맨날 못하고 나와요. 자, 솜씨를 부린 거냐? 아니면 귀부는 귀신의 도끼야.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모습이 참 신기하다는 얘기죠. 자연의 침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래서 공수라는 조각가가 와서 잘 다듬었던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같으면 뭐라고 한다고? 대꾸라고 돼 있죠. 자, 대꾸한다고 대꾸적 표현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태어 6면, 6면은 무엇을 상텄다. 상텄다는 얘기는 무엇을 본떴단 말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선봉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사선봉도 총섭정 부분도 스토리 보도록 볼게요. 자, 이게 총섭정이에요. 이 총섭정이라는 정자가 여기 보면 정자가 있죠. 이 정자에서 사선봉을 바라봤는데 그거를 뭐에 빗댔다? 백옥로 남은 기둥 4개로 빗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침식이 돼 있는데 6면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의 그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공수라는 조각가가 와서 다듬었느냐,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느냐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죠. 이때 한자 성어 2개를 좀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빼어난 솜씨를 가리킬 때 쓰는 한자 성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신출귀몰하는 솜씨. 이건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말로 천의 무봉이란 말이 있는데 천의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옷이에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입는 옷은 무봉, 봉자, 바느질 봉자거든요.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솜씨가 기막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막힌 솜씨를 가리킬 때 쓰는 한자 2가지. 신출귀몰하다, 천이무봉하다. 2가지 출제 잘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3.1포로 한번 가볼게요. 자, 3.1포에 도착해서는 이제 여정지가 3.1포로 바뀌게 되는데 3.1포에서는 4명의 신선을 추모합니다. 신라시대 때 그 영랑,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 안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4명의 신선이 강원도 지방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이 강원도 지방에 놀러 왔다가 이 3.1포에서 머물다가 신선이 되어서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포에서 이 4명의 신선, 이 4사람의 그 신선을 추모한다. 그 사선 추모되는 부분이 3.1포다라는 얘기예요. 고성얼랑 저만큼 두고 3.1포에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하다. 자, 단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시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단서라고 하는데 붉은색으로 글씨를 새겨놨대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자, 오른쪽에 작품 정리 노트를 잠깐 볼게요. 그 바위에 보면 영남도 남석행이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이 완연하다. 그때 정철 당시에 지금도 남아있다. 뚜렷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위 글씨는 남아있는데 무슨 바위 글씨가? 영남도 남석행이라는 바위 글씨가 남아있는데 그 바위 글씨를 새겼던 4명의 신선이죠. 4명의 화랑이죠. 정확히 말하면 화랑. 알았어? 그 화랑이 누구라고?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 이렇게 4명의 그 신선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다음에 할 때 사흘 동안 여기서 머물렀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뭐가 된겨? 3.1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역명에 유래도 여기에 제시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다음에 어디가 또 머물렀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정철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선유담 영랑호에 가서 혹시 놀진 않았을까? 아니면 청간정 만경대에 가서 놀지는 않았을까라고 정철이 상상하는 부분이죠. 자, 이 2구절도 보면 문장 구조가 어때요? 비슷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꾸됐다라고 하고요. 여기 3.1포도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3.1포 부분은 4명의 신선을 추모하는데 신라 때 화랑이 이곳에 놀러왔다가 신선이 됐다는 그런 전설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 이 3.1포에 갔더니 영남도 남석행이라는 바위 글씨, 붉은색 글씨가 지금도 완연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썼던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신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철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 4명의 신선이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다음에 사흘, 그래서 3.1포라는 얘기죠. 선유담 영랑호에 가서 놀진 않았냐, 청간정 만경대 가서 놀진 않았냐 하면서 사선을 추모하는 대목이 3.1포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외금강 여정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일출로 유명한 낙산사에 들립니다. 낙산사에서 그 일출을 바라보고 저 해가 임금, 보통 해는 임금을 상징하죠. 그 임금을 가려버리는 구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모습까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요 낙산사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이화는 벌써 지고, 자, 이화, 백꽃이 졌다는 얘기죠. 접동새가 슬피 운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서 내금강을 다룰 때 맨 처음 그 관동별곡의 출발 시점이 3월달이라고 그랬죠. 이화는 벌써 졌다 그랬으니까 백꽃이 지고 접동새가 오는 거니까 약 한 2개월 정도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화가 지는 계절, 백꽃이 지는 계절이면 대략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 거죠.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적이 할 때 이 접동새 슬피 운다는 걸 잘못 해석해서 정철이 지금 슬퍼서 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접동새가 그냥 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낙산사 동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라는 정지에 올라갔답니다. 의상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일출을 보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강원도에 가시면 낙산사라는 절이 있고 낙산사라는 절 뒤쪽에 가시면 의상대가 있고 지금도 의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해마다 1월 1일 되면 사람들이 의상대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의상대에 올라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쯤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밤중에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늦잠 자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일출을 늦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레다. 자, 설렌 그런 감정이 이 속에 반영되어 볼 수가 있어요.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상운이 지피는 듯. 자, 상운은 상스러운 구름. 뭔가 신비스러운, 상스러운 그런 구름이 지피는 것 같더니 갑자기 육룡이 받친다 할 때 6마리 용인데 이때 육룡은 진짜 육룡이 아니라 햇살입니다. 햇살. 해가 쭉 그 바다에서 뜨기 전에 햇살이 6갈래로 쭉 갈라져 나온다는 얘기죠. 육룡이 받치는 것 같더니 바다에서 떠날 적에는 자, 뭐가? 해가 바다에서 떠날 적에는 만국이 온 천하가 일이더니라는 얘기는 일렁이다. 일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가 그 수평선에서 딱 떨어지는 그 지점이에요. 딱 떨어질 때 보면 해가 이글이글 막 타겠죠. 그래서 세상이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울렁이다, 일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중에 튀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라고 했는데 하늘 가운데 해가 뜨니까 호발을 해리로다 라는 얘기는 털이야, 털. 몸에 붙어있는 털까지 살 정도니까 결국 매우 밝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의상대에 가서 일출을 봤는데 첫 번째 해가 뜨기 전에 붉은색 기운이 샥 하고 퍼지는 모습이 상운이 지피는 듯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햇살이 펼쳐오는 그 모습을 육룡이 받치는 듯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날 때 바로 그 떠나는 그 지점에 온 세상이 흔들리더니 천중에 짙더니 하늘 가운데 뜨니까 호발, 털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해가 뜨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해가 막 떠오를 때 모습은 상운이 지피는 듯 육룡이 받치는 듯이라고 표현했고요.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 모습을 바다에 떠날 때는 모든 세상이 일렁거리다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해가 완전히 솟았을 때 매우 밝다라고 해서 호발을 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가 완전히 지금 천중에 짙은 거죠. 하늘 가운데 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이때 지나가는 구름은 결론부터 얘기하죠. 간신입니다. 간신배가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는 얘기는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맨 처음 이렇게 글에다가 쓴 게 아니고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등급능 봉황대라는 작품에서요. 칭이 부은 능폐일이라고 해가지고 자 구름이 뜬구름이 해를 가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이미 썼습니다. 그거를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뜬 모습을 보고 구름이 가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는 이태백의 19절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이 누구냐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의 아이고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죠. 이태백은 어디로 가고 해타라는 것은 그의 19절을 가리킵니다. 그의 19절 어떤 19절?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칭이 부은 능폐일이라는 19절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았느냐 그러면서 천지 세상이죠. 세상에 굉장한 내막을 장한 기별, 굉장한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 또는 내막입니다. 자, 그 굉장한 내막을 자세히도 밝혔다 그런 얘기인데 굉장한 내막이 바로 뭘까요? 간신히 임금 해죠. 임금을
뭐 한다는 얘기야?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임금을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임금을 우롱하고 간신배가 임금한테 조아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세나 이득만 추구하는 그런 간신배의 모습을 갖다 비꾼 거예요.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천지간 장한, 굉장한 내막을 간신히 임금을 덮어버린다는 거 자세히 더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구름,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배가 되겠고 여기서 해는 뭐가 돼? 임금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가 이태백의 등급론 봉황대에 있는 칭의 부은 능폐를 인용한 거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해, 임금을 구름이 가릴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화자의 우국지정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 의상대 부분도 스토리보드로 만나봅시다. 자, 여기 의상대라는 정저가 보이죠? 이 의상대에서 가서 이제 일출을 바라본 건데 맨 첫 번째 이렇게 붉은색 구름이 상온에 집히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 구름이 펼쳐졌다는 얘기야. 그러더니 6마리 용이 받치는 것처럼 이렇게 햇살이 뻗쳐나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 사진을 구하다가 못해서 결국 비슷한 사진을 갖다 놨는데 6마리 용 이렇게 식으로 햇살이 쫙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국이 일렁이다는 얘기는 지금 이글이글 타는 모습이 보이죠? 수평선에서 해가 딱 뜰 때 이렇게 이글이글 타더니 가운데 탁 뜨니까 하늘 가운데 뜨니까 호발을 해리로다. 매우 밝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해를 누가 가리면 안 돼? 임금을 간신배가 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219인 칭의부은 능폐일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200은 어디로 가고 칭의부은 능폐일이라는 해타, 그의 식구죠. 식구만 남았냐? 그러면서 구름이 간신배, 즉 왕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천지간 굉장한 기별을 자세히 했다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반영되는 부분이 의상대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외금강 여정 5번째 경포호수입니다. 이 경포호수는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길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하나씩 세세하게 좀 뜯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뜯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사양현산에 철쭉꽃을 문이 발아서 그랬는데 사양이라는 것은 노을이 졌다, 노을을 뜻하고요. 현산은 그냥 산 이름이에요. 사양현산에 철쭉이죠. 철쭉이 언제 펴요? 보통 5월달쯤 피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관동배구의 여행 출발점은 3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2개월 정도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정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 철쭉꽃, 약 5월달이 되겠죠. 철쭉꽃을 문이 밟았다는 얘기는 이어 밟아서 이런 뜻입니다. 철쭉꽃을 밟아서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갔답니다. 자, 우계지륜이라는 걸 때 우계지륜은요, 신선이 타는 가마예요. 자, 근데 사실 누가 내려간 거야? 경포로? 정철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정철 자기 자신을 지금 뭐에 빗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선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죠. 우계지륜, 참.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적인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유교보다는 도교죠, 도교. 도교에서 보통 신선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죠. 하여튼 우계지륜이 경포라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선으로 격상시켜서 경포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십리빙환을, 자, 비단길, 10리나 되는 그 비단길을 다리고 고쳐다려서, 자, 이 비단을 다리미로요, 다리고 또 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빳빳하게 이렇게 폈다는 얘기죠. 고쳐다려서 장송, 소나무, 울창한 소나무, 울창한 숲속에 실컷, 슬카장이라는 것은 실컷이라는 뜻이야. 실컷 펼쳐져 놨는데, 자, 뭐가 그렇다는 얘기야? 정철이 지금 경포호수에 도착했죠? 근데 경포호수를 보니까 십리빙환, 비단을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반반하게 이렇게 펼쳐진 곳이 소나무 울창한 숲속에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야, 실컷. 자, 그래서 물결도 자도잘샤는 잔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그리고 모래를 해리로다, 자, 새다 이런 뜻이죠. 그 모래를 셀 정도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 경포호수가 맑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포호수는 잔잔하고 표면이 잔잔하고 모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주해람한다 그랬는데 이 고주해람이라는 것은 배를 빌려 타고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포 그 호수에 지금도 가면 경포호수 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있고 그 섬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어요. 그 정철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경포를 보고 그냥 가만히 지나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야? 가운데 있는 정자 위에 올라가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강문교, 달인데요. 이 강문교는 지금도 새롭게 건설돼가지고 존재하는데, 옛날 정철 시대에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대요. 경포호수 옆에요. 그래서 그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 어딜까? 동해바다가 되겠죠. 동해가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포호수는 원래는 그것도 바다였는데, 모래가 막혀가지고요. 호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호수가 되고 그 호수 건너편은 뭐가 있는 거야? 동해바다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조용하구나. 이 기상 이때 조용한 것은 어디가 조용한 거야? 경포 호수의 모습이 조용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화른하다 저 경계 넓고 크다, 넓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가 화른한 거야? 동해 바다가 화른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치가 갖췄기 때문에 이 자연의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철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문교 넘은 곁에 바다가 저기로구나 그러면서 조용하구나 경포호수의 모습, 화른하구나 넓고 잔잔하고 크다, 화른하구나 동해바다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도군 할 때 도군은 뭐뭐보다 비교부사격조사죠. 이보다 갖춘 곳,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야. 갖추고 있는 곳. 자, 경치를 갖추고 있는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아마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 강과 바다가 같이 조화로운 자연의 풍광이 펼쳐지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어디 있단 말인고 있다는 거에 없다는 얘기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도 여기 보이네요. 자, 이보다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홍장고사는요, 사랑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즉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 한쪽은 호수가 있고 한쪽은 바다가 있는 그런 조화로운 자연의 풍경을 보니까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펼쳐질 법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홍장고사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헌사타 하리로다 할 때 헌사타는 뭐야? 야단스럽다. 정말 야단스러움 하다는 얘기죠. 결국 홍장고사를 들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포 호수와 바다의 그런 경계점에서 만난 이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홍장고사가 나올 만하다. 사랑 얘기가 나올 만하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 날개 좀 볼게요. 자, 경포호수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미, 고요미죠. 동해바다는 화른하다 그랬으니까 광활하다.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화자는 이 두 가지 경치를 보고 뭐라고 그래? 이보다 갖춰준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홍장고사가 나올 만도 하지 않느냐. 사랑 얘기가 나올 만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사랑 고백할 때 어디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 어떤 경치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지 쓰레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데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에 홍장고사와 같은 사랑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릉 대도부 풍속이 좋으시고 자, 강릉 대도부 그랬는데 뭐야 이거 강원도 지역이죠. 강원도 지역의 강릉 지역에 풍속이 좋을시고 할 때 이 좋다 할 때 디귿자 쓰고 있는 좋다가 좋다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중세국어에서요 지읒자를 쓰는 좋다라고 쓸 때는 깨끗하다로 해석을 하는 거고 디귿자로 쓸 때는 좋다라고 할 때는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풍속이 참 아름답구나. 절효 경문이 그랬는데 자, 절효 할 때 절이라는 것은 충신을 나타내는 충신비, 효녀비, 효를 나타내는 효비, 그 다음에 연려비가 고을마다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강릉지방의 풍속이 어떻단 얘기야?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누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정철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자기 자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릉지방의 풍속이 좋기도 좋구나. 절효 경문이 충신효 또 연려비가 고을마다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그랬는데 이 비옥가봉이라는 것은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 할 것이다. 여기가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이 강릉지방이 태평성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경포호수 부분은 스토리보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자, 번호 먹인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경포에 도착한 정철이 우계지륜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신선에 격상시켜 표현하고 있죠.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 다려서 장송, 소나무가 경포호수 주변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 장송 울창한 숲속에
이 잔잔한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비단길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그만큼 물결이 잔잔하고 모래를 셀 정도로 맑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를 빌려 타고 이 가운데 있는 정자 위에 올라가 본 겁니다.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이 다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지워놨는데 이 호수하고 동해바다하고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물길을 갖다가 건너게 만든 게 강문교라는 다리예요. 그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바다, 대양이 저기로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경포의 모습은 조용하구나, 경포호수의 모습, 화른하구나, 동해바다의 경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기 때문에 홍장고사와 같은 사랑 얘기가 나올 법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스토리보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세 구절에서는 이런 강릉지방의 풍속이 좋고 효자비나 연료비가 고을고을마다 펼쳐져 있으니 자신의 정치력이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경포 호수 부분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포 호수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외금강 여정지 6번째 죽서루로 가겠습니다. 자, 죽서루에서는 연군의 정과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는데, 이 내적 갈등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도 굉장히 잘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읽어봅시다. 진주간 죽서루 50천 흘러내려가는 물이, 자, 죽서루라는 정자 앞에 50천이라는 시냇물이, 그 냇물이 흘러간대요. 근데 그 냇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답니다. 그만큼 그 50천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에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가니, 자, 매우 아름다운 그 경치가 동해로 가는데 이거를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돌리고 싶다, 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강 목명, 목명이라는 것은 남산의, 한강,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의 옛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면 한강 남산 쪽에 누가 살아요? 임금님이 살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으로 어디를, 이 태백산 그림자를 담고 흘러가는 50천을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임금님 사랑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군 지정이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왕정이 유한하고, 자, 관리의 여정이죠. 관리의 여정이 유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계속 여행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풍경은 싫지 않다는 얘기죠. 자연은 또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리로서 계속 여행만 할 수 없고 뭘 해야 돼요?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기적인 이상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은 유한한 거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연은 싫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희, 그윽한 마음이죠. 여러 가지 그런 그윽한 마음들이 하도 알샤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객수, 나그네로서의 그런 어떤 슬픈 감정이 들 데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교적인 책무를 다해야 되는 화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계속 자연을 즐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것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도교적인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관찰자로서의 의무와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본인의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글쓴이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투구절이라는 얘기인데, 시험 문제 출제 굉장히 잘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선사를 띄워내어서, 선사는 뗏목이에요. 신선들이 탄다는 뗏목을 띄워내어서 두라는 것은 신선이 사는 장소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인이라는 것은 신선입니다. 신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실까? 역시 마찬가지로 단혈도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 이 두 구절은 앞에 구절과 연결해 봤을 때 지금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정철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느끼고 싶은 자연관, 이 두 가지가 충돌나서 내적 갈등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내적 갈등 속에서 화자는 다 팽개치고 신선이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인 심정과 신선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핵심 정리 좀 잠깐 볼게요. 특히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도 잘 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관리의 의무로서의 책임, 왕정, 그 다음에 풍경, 즉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본인의 욕망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치를 펼쳐야 되는 것은 유교적인 부분이죠. 자연을 즐기고 싶은 것은 도교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을 화자는 어떻게 바로 현실을 도피하면서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을 맺는 거죠. 자, 여기도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50천에 김홍도 선생이 그렸던 그림을 선생님이 따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를 굽이굽이 흘러가는 게 50천인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태백산의 그림자를 여기서 담아가지고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나만 볼 게 아니라 어디로? 임금님 있는 한강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임금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연군 지정이 발현된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풍경은 자연을 즐기고 싶어. 그래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책무, 유교적인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서 뭐가 돼?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과 낙원으로서 느끼는 서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어디로? 현실을 도피해서 신선들이 산다는 곳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죽서로 부분이다. 자, 이제 드디어 외금강의 여정지 7번째 망향정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결사 부분이에요. 즉 여기가 바로 관동별곡의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그리고 이 망향정은 낮 부분과 밤 부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망향정에서 낮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천근을 못 내베어서 하늘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망향정에 도착했답니다. 바다 밖에는 하늘인데 하늘 밖에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수평선 생각해보세요. 수평선 위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주? 자, 뭐 하여튼 그런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철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망향정 밤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제시가 되거든요.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끝인들 내가 어찌 알리라는 답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긋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이 답변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가뜩이나 노한 고래, 화가 난 고래, 누가 놀래 격관대. 자, 이때 고래는요, 진짜로 고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밑에 치는 파도를 본 거예요. 붉거니 붉거니 어지럽게 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은산, 은으로 만든 산이죠. 은산을 꺾어내어서 육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고래도 그 망향정 밑에서 치는 그 파도의 모습을 빗댄 거고요. 은산도 하얀 산인데 이것도 파도의 모습을 빗댄 거예요. 5월 장천에 5월 하늘에 백설은 또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 백설도 마찬가지로 뭐를 빗댄 거냐? 진짜로 눈이 내린 게 아니라 파도를 빗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여기 보면 이게 망향정인데요. 그 망향정 밑에 보니까 파도가 아주 심하게 쳤나 봐요. 그래서 파도를 빗대서 그 파도의 물보라를 노한 고래, 화가 난 고래, 은산, 백설로 빗대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파도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 파도라는 것은 쾅쾅 치는 거죠. 물보라가 일어나는 거니까 화자의 그 심리적 혼돈과 내적 갈등, 아까 어떤 부분에 내적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서로 부분에서 정치가로서의 책무와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고 싶은 화자의 개인적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달한 모습을 파도가 치는 모습을 통해서 비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망향정 부분도 스토리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멀리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그러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품의 맨 끝에 나오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 답변을 가져온 거예요.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이알리 그러면서 답변을 제시를 하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도가 막 펑펑 치죠. 이 치는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에 빗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도 치는 모습을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등장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망향정 밤 결사 두 번째입니다. 그 망향정이 그 앞에 부분에서는 낮에 그 파도를 보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다고 그랬죠. 자, 이제 망향정에서 정철이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출, 달맞이를 보게 되거든요.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도록 하죠. 적은더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서 풍랑이 파도가 아까 낮에 심하게 쳤죠. 풍랑이 가라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상지척에, 부상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을 부상이라고 하죠. 지척은 가까운 곳인데 뭐 해가 뜨는 그런 가까운 곳에 명월, 달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출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서광천장이라는 것은 달빛이에요. 달빛이 보이는 것 같더니 숨어버렸답니다.
아직 달이 안 뜬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주렴을 고쳐 걷고, 주렴이라는 것은 달, 밖에서 안에 쳐다보지 못하게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창문 같은 거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발이라고 하는데, 주렴을 다시 걷고, 고쳐 걷고, 옥계를, 계단이죠. 계단을 다시 쓸면서, 계명성 돋도록, 계명성이 무슨 별이요? 금성 샛별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을 기다린 거예요? 새벽까지 기다린 거예요. 계명성 돋도록 똑바로 앉아서 달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봤더니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할 때 이 백년아가 발이 달이죠. 바로 자, 이 달인데 이 달은 뭐 임금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달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죠. 그 꽃, 백년아는 꽃가지를 갖다 비유한 거예요.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이제 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나 혼자 볼 게 아니고 남에게 다 보이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요. 애민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가 보이는데 자기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과 함께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백성들과 함께 보고 싶으니까 여기 애민정신이 들어가고 정치를 잘하고 싶은 선정에 대한 포부도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아주 가득 부어서 누아주라는 것은 술이야 술.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다려는 애기로 해석합니다. 달에게라는 얘기죠.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달에게 내가 물어봤다는 얘기야. 술 한잔 하면서요.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누구란 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영웅이 누구냐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도 죽어서 신선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 갔고 사선. 아까 사선은 3일포에서 4명의 신선이 있었죠. 화랑. 4명의 화랑을 추모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화랑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던 사람이야? 신선이 됐던 사람이죠.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이태백, 4명의 신선, 그랬으니까 5명이죠. 이 5명은 누구란 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달에게. 그래서 아무나 만나보아서 이 5명, 이 5명 중에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 옛 소식을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옛날 소식을 이 5사람한테 묻고 싶다는 얘기는 옛날에 나는 이 5사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예전엔 뭐였단 얘기요? 신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철이요. 자, 결국 자기 자신을 신선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선산 동해바다에 즉 신선이 산다는 동해바다에 갈 길이 멀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밤에 달을 보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망향정에서 마지막 달맞이를 통해서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달을 보면서 임금의 은혜와 그런 걸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2번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한테 다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선정의 포부를 밝힌 건데 자, 이 부분도 스토리보드로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정철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달을 기다린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서광천장 해서 달빛이 보이는데 숨어버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달이 딱 나타났는데 이걸 백년아에 빗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의 은혜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나 혼자 볼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all the people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의 포부와 애민정신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달한테 이제 술을 부어가지고 한 잔 권하면서 물어봅니다. 이태백과 사선 이 5명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5사람과 화자는 뭐야?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신선됐고 이 사람도 화자 자신도 정철도 옛날에 신선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결국 과거에 자기 자신도 신선이었다라고 하면서 풍류를 느끼면서 이 반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사 3번째. 역시 망향정에서 술도 한잔 했고 이제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잠 한숨 자는 거죠. 그 잠을 자면서 뭐를 느끼냐면 뭐를 하냐면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신선과 만난다 그래서 몽중선현이다. 즉 꿈속에서 신선과 만난 인연이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화자가 느꼈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이 결사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얼핏 잠이 들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때 꿈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꿈에 나타난 사람이 신선이에요. 신선이 뿅 나타나더니 날 다려할 때 이 다려는 애기로 해석하죠. 나에게 물어보는 말이 신선이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선생님 색깔펜으로 마킹을 해놨죠. 이게 신선이 먼저 정철한테 한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대를 내가 모르냐? 신선이 한 말입니다. 너 원래 상계라는 것은 신선세계를 가리키는 거야. 신선세계.
신선세계도 원래 신선세계였다. 신선세계의 신선이었다는 얘기죠. 황정경 일자를 어째 잘못 읽어가지고 정철이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게 하늘나라에 있다가 잘못한 게 황정경. 황정경은 도교에서 말하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가지고 글자 잘못 읽었죠. 자,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 신선 무리를 따르느냐 하면서 신선이 물어보는 거야. 잠깐만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라 하고 여기까지가 신선이 정철한테 한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북두칠성을 기울여. 자, 북두칠성이 뭐처럼 생겼어요?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 국자를 한 움큼 떠가지고 창해수, 바다인데요. 여기서는 뭐를 따라주는 거야? 술을 따라줬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정철의 호탕한 문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호방하다, 호탕하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두칠성 기울여서 창에서 구현하니 저 먹고 날 먹이를 서너 잔, 그러니까 저도 먹고 신선도 먹고 나도 줘서 나도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봄바람이 화풍,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이 살살 습습해서 살살 불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 어깨죠. 양 어깨를 휘어드니 양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한잔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어깨가 들썩거린다는 얘기야. 구만리 장공이 하늘이에요. 저 멀리 하늘을 웬만하면 적이면 웬만하면 그런 뜻입니다. 잘하면 웬만하면 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 관련된 한자가 있죠. 우화등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화등선이라는 것은 날개가 돋아서 양 어깨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신선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와 관련된 한자어 잘 알아두세요.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철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술 먹고 이제 자기가 신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선한테 정철이 한 말이야. 앞에 부분은 누가 한 말이라고? 신선이 정철한테 한 말이고요. 여기 지금 마킹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누가 한 말이라고? 정철이 신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술 가져다가 사해라는 것은 온 천하입니다. 세상. 온 천하에 고루 나눠주고 억만창생은 백성이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랬으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야 고차 만나서 또 한잔 하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했다는 얘기야? 백성부터 살린다 그랬어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선공, 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만 혼자 이렇게 술 즐겨서 먹을 게 아니고 이 술 가져다가 모든 사람 다 취하게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꾸나 그랬으니까 선공, 후사의 모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말을 마치자, 디자라는 것은 마치다 그런 뜻이야.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신선이 공중으로 공중으로 뿅 하고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공중에서 옥소 소리,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꿈인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그런 얘기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진짜 꿈을 꿨는지 비몽사몽이죠. 꿈을 꿨는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신선을 봤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봤더니 깊이를 모르거니 그 끝인들 어이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망향적 납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죠. 물음.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출제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명월이 달빛이 천산 만나 온 천하를 다 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끝나는 구절을 보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삼무사삼 시조의 종장과 똑같이 지금 끝나고 있죠.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그 마지막 그 글자 수를 맞추는 그런 가사를 뭐라고 한다? 정격 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격 가사에 해당되는 작품이라는 얘기죠. 왜? 맨 끝에가 삼무사삼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 이때 명월은 뭐를 뜻하기도 하냐면 임금의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임금의 은혜가 온 천하에 다 비쳤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꿈이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화자는 꿈을 꾸기 전까지는 계속 뭐를 갈등해요? 정치가로서의 책무, 유기적 정치가로서의 책무와 자연을 즐기고 싶은 화자의 마음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는 게 화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신선을 보게 된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자, 보면 평온한 마음으로 숭의와 연분의 세계를 지향한다. 마지막 구절 뭐로 끝납니까?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임금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딱 인지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이 꿈은 갈등 해소기가 된다는 얘기죠. 즉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에서 그런 어떤 대립이 해소된다. 즉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개인적 자아보다 사회적 자아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토리보드 정리해 볼게요. 자, 몽중천연 부분입니다. 정철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해요.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첫 번째에서 신선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원래 신선이었어. 황진경 한 글자 잘못 읽어가지고 왜 인간사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쫓아오냐 그러죠. 그러면서 너 술 한잔해 하고 북두칠성 국자 가지고 하는 꿈 떠줍니다. 그러니까 정철도 그 술을 받아 먹고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먹이고 또 만나자 그래서 애민정신과 선공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철은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갑자기 이제 신선이 학을 타고 뿅 하고 사라지죠. 그 잠을 깨게 됩니다. 그 잠을 깨게 되면서 모든 세상이 임금의 은혜로 가득 찼자라고 하면서 이 갈등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작품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뭐냐면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본문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관동별구에 나타난 미의식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미적 범주 그랬는데 우리나라 고전문학에 나타나는 미적 범주는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숭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비장미가 뭐고 숭고미가 뭐고 우아 골개가 뭐냐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융합과 이상과 현실의 상반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상이 있고 현실이 서로 융합하면서 이상 쪽에 가까운 미의식은 숭고미라고 합니다. 이 숭고미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고귀한 사랑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이상, 높은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이 서로 융합되면서 현실 쪽에 있는 것은 우아미라고 하는데 이 우아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예쁜 가구나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훈남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 예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저 높은 숭고한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 속에 가까우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서로 융합되면서 현실 쪽에 가까운 것은 우아미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서로 충돌합니다. 상반되지만 추구해야 될 존재다. 즉 이상에 가깝다면 비장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비장미는 어떤 사람이 뭔가 성취하고 싶어. 근데 그걸 성취하는 꿈이 있어. 근데 이루지 못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거, 그건 바로 뭐야? 이상이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실천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비장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상과 현실이 상반되면서 현실에 존재한다면 우스꽝스러운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게 해학적이거나 풍자적인 모습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골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참고를 하면서요. 관동력에 나타난 그런 미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암이라는 것은 화자인 나가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인데 어와 조물주가 야단스럽구나라는 거죠. 즉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금강산의 경치가. 그러면 현실 속에 그 아름다운 경치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냥 이쁜 거죠. 그러니까 그 우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금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 추구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인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보세요. 어와 혈망분과 망고대 부분에서 너로구나.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즉 나는 지도는 선비가 되고 싶다. 충신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죠. 또 음의 이용풀, 애민정신이죠. 다 살려내고 싶다는 얘기는 정치가로서 이 사람이 꿈꿔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높은 경제에 해당되는 거죠. 현실에 있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높은 경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순금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장미는 나의 의지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절망하는 태도, 좌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내가 꿈꾸는 이상이 잘 안 됐을 때가 비장미라는 얘기예요. 자,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슬프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관리의 여정이 유한하다. 풍경, 도교적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얘기죠. 두 개 사이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객수를 느끼고 유의를 느낍니다. 이 부분은 화자가 꿈꾸는 건 뭐예요?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정치적 꿈을 갖다 이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높은 경지는 맞죠. 그러니까 추구하지 못하는 거니까 비장미가 이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동별곡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